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불만 이런 거는 전혀 말씀 없으셨고요. 하여튼 뭐 잘 해보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하시고 저도 뭐 대통령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 그런 정도의 말씀은 나눴습니다. 고생했다, 잘 해봐라 라는 격려부터 시작해서요. 누군가를 찍어내려는 듯한 그런 말도 전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뛰어서 대통령이 되면 사람 쓸 때 충성심만 봐라. 이렇게 충성심만 봐라. 상당히 다른 거 뭔가 보시면 이것은 굉장히 진하게 그동안 배신자들한테 네. 상처를 입었다 이런 뜻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느낌이 아주 남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경원 의원에겐 출마를 직접 권유한 걸로 보이는데요.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나경원 의원을 한남동 관저에서 만나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해달라, 대선 출마를 고려해달라라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나 의원은 내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출마자 중 대부분은요. 대통령 파면 사태나 전 여당으로서의 책임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의 말을 하지 않고 윤심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국민의힘의 여러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들 몇몇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도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왜 주자들을 만날까요? 최근에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관여하지 말고 재판 잘 받아라. 예. 이런 민심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꼭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퇴거하고 그리고 형사재판 성실하게 받고 예. 또 집값 치르는 것,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일 텐데 퇴거도 안 하고 관저에서 눌러 앉아 있으면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국민을 더 분노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거론되는 인사들 중에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파면되고 다음 날이었던가요? 1시간 동안 가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마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죠. 예. 대선 나라를 위해서 일해달라 이런 식으로 권유했다고 하는데 무슨 미스코리아 출전도 아니고 미용실 원장님 권유로 미스코리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 어떤 소명의식과 국민과 나라에 대한 그런 속죄하는 마음 이런 게 있다면 안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나간다고 내일 출마 선언하겠다고 지금 보도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출사표를 던지고 혹은 던지려고 하고 있는 이 인사들을 쭉 봤을 때 과연 관저에 눌러 앉아서 여전히 승복의 메시지, 사죄의 메시지 없는 그러면서 관저 정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전히 파면된 이후에도 그나마 국민의 뜻과 전혀 배치되는 방향으로 여전히 청개구리처럼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참 안타깝고 분노합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대선 경선 관여인가요? 당 내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당내 대선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분들이 기대하는 분들보다는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인자중하는 것이 좋은 태도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상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 일선에서 퇴장하는 수순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예. 그 정치적 구심력 역시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잡았던 사람으로서 그 권력을 놓치려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일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게 당의 행보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본인을 배출했었던 국민의힘의 정말 그런 행동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전략적인 생각을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엔 당 내에서 탈당해야 된다, 출당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한때 정치를 같이 했던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서는 적어도 본인의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경선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속보가 들어왔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오후 5시에 관저에서 퇴거를 할 것으로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입장을 밝힐지 차에서 내려서 인사를 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일단 시간은 내일 오후 5시 관저에서 나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석급 참모 등이 관저를 찾을 것으로 안다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라고 하고요. 내일 오후 5시면 지금으로부터도 거의 24시간이 더 남았네요. 4월 4일 오후 11시 22분입니다. 정확히 11시 22분에 파면이 됐는데 제가 막 곱하기를 하고 더하기를 해보니까 일단 일주일이 꽉 차고 173시간 38분을 관저에 머문게 됩니다. 산수가 틀렸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곱하느라고요. 네, 속보가 이어지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지요. 앞서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에서 보신 대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해서는 충성심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한번 듣고 무엇에 대한 충성심인지 배신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분석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관련해서도 이렇게까지 8대0은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바뀐다 이런 말씀을 하시 매우 좀 아쉬워했습니다. 그에도 이제 배신자라는 그 생각을 가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탄핵 들어갔던 사람들 뭐 또 공직을 직을 맡겼는데 자기를 수사로 오는 사람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도 자 저거 저럴 수 있느냐 이런 게 너무 상처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검사 시절에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네. 국회에 나와서 그런 발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많이 달라졌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 발언 때문에 유명세를 탔고 대통령 당선까지 갈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예. 충성심 중요하죠. 근데 충성심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통상 충성심이라고 하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철우 지사한테 언급한 그 충성심은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쓸 때 충성심만 봐라. 그때 그 충성의 대상은 윤석열 어떤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을 뽑았으면 12월 3일 밤에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언급했을 때 몸을 던지든 직을 던지든 막은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나왔었겠죠. 근데 그렇게 막아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충성심의 대상은 윤석열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한 것 같은데 국가관이라는 측면에서 아니면 공직관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삐뚤어진 의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속보 대통령실 관계자 내일 수석급 참모 등이 관저를 찾을 것이라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고요. 앞서 산수는 정확히 한 것 같습니다. 173시간 38분을 머물게 됩니다. 파면 뒤, 즉 대통령직이 아닌데 관저를 사용한 시간이 이렇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우리가 언제부턴가 사실은 3월 7일 이후부터 자꾸 시간으로 계산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예. 원래는 통상의 경우에는 날로 계산하는 게 맞죠. 아, 예. 근데 법원이나
검찰에선 시간으로 하라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8일차 만 7일로 날로 계산도 해드리겠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네, 지금 배신자라는 표현이 나가고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추측하는 국민의힘의 특정 후보라면 경선 관여 아니에요? 정치 개입입니다. 정치 개입인가요? 이후에도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내란석 윤석열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배신한 누군가 타인이 잘못한 것을 지금 탓하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야당 탓하고 전임 정부 탓하던 그런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취임 이후에 국민의힘이 계속적인 비대위가 계속 구성되고 정상적인 당 운영이 안 된 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핵심적으로는 용산에 어떻게 대통령에 어떻게 충성심을 보일 건지에 대한 충성 경쟁을 계속하도록 강요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윤심 논란을 가속화시키고 그래서 대통령을 한번 만나고 오면 사람들이 전부 다 병에 걸렸잖아요. 나인갑병. 소위 말해서 난갑병이라고 요새 하는 그 난갑병에 걸려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 윤석열의 개인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국민의힘을 아주 가득 채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였었는데 이후에도 계속 이런 모습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겠다. 이런 것을 오늘 선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저도 그 배신자와 관련해서는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6.25 사상이 강한 나라죠. 예, 근데 민주공화정을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개인에 대한 충성과 배신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정이라는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한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이 없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못했겠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심 이것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공화주의의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사람을 쓸 때 본인에 대한 충성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다면 당연히 이해하겠지만 이런 정도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 경선에도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처음으로 정광재 대변인과 윤재견 네. 대변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거를 보는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그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진행을 하셔도 될 것 아이고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분들이 지금 관저로 달려가고 있고 관저 정치에 밑자락을 계속 깔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들은 윤석열과 단죄하고 출당시켜라는 게 50%, 그다음에 중립적으로 지켜봐라고 하는 게 좀 더 있고 그리고 한 16% 정도만 계속 윤석열을 지지하라. 라는 국민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계속 지금 윤석열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부터 시정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배신을 언급을 했고요. 사실 배신 딱 들으면 국민의 믿음에 대한 배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다른 의미의, 완전 다른 의미의 배신을 전직 대통령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우 지사가 윤 전 대통령의 근황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그 배경의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어때 통상 보이셨어요? 저하고 네. 만나면은 원래 약주 한잔 하는데 어제는 뭐 차만하고 과일 먹었는데 본인이 약간의 건강상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수척해 보이고. 예, 평소와 달리 약주도 안 한다. 안 하길 다행 아닙니까? 맨정신으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뭐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철우 지사가. 그런데 막판에 헌재 판결도 막판에 뒤집어진 것으로 알고 굉장히 상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니 그 헌재 판결이 막판에 뒤집어졌는지 처음부터 전원일치였는지 우리가 결정문이나 선고 요지만 봐서는 처음부터 이거는 전원일치였구나. 우리가 정말 괜한 걱정을 했구나라는 정도가 느껴질 정도의 결정문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렇게 막판에 뒤집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저는 망상인 것 같고요. 그거는 헌법재판관 그 8분이 무덤까지 그 내용을 비밀로 지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막판에 뒤집어졌는지. 저는 이 말조차도 조금 황당한 얘기 같고요. 예. 특히 뭐 알코올 생애 주기에 걸쳐서 알코올 총량제가 있다면 이미 한도 초과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데 무슨 뭐 약주도 안 하시고 이걸 걱정이라고 지금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저런 분이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것인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나서는 주자들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는 어떤 후보들 한 명도 없고,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지금 관저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 이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정말 그 선고 요지, 그다음에 결정문을 다시 한 번씩 다 정독하고 그다음에 이 경선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서 윤재관 의원이 말씀하신 여론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 50%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조사 개요를 설명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안 하면 제재를 당해서 숫자를 말씀 안 하시기를 제가 원했는데,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MBS 조사라고 하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24.9%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과도 통화를 해서 역시 대선 출마에 잘해보라라는 덕담으로 봐야 될지 선거 개입성 발언을 했거든요.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글쎄 그냥 덕담 수준의 이야기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훨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개입을 안 하는 차원에서 덕담을 한 게 아니고 적극적인 선거 개입, 경선 개입을 한다는 취지에서 말의 어떤 강약의 차이가 있는 거죠. 내용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경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버겁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다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 만만한 후보를 적극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복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과의 만남, 접촉에선 대선 출마를 고려해달라, 이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라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반면에 특정인을 향해서는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재관 의원님? 참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에 계속 개입하려고 하는 자기의 이 야망, 욕심, 그리고 망상, 이런 것들이 계속 펼출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에 동요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소위 말하는 대권 후보, 대선에 나서겠다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윤석열이 뭐라고 하든 간에 본인들이 중심을 잘 잡고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지고 본인의 판단을 하면 되는데, 윤석열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제는 민간인에 불과한 내란수계, 그리고 범죄 피해자, 이 사람의 말을 계속 전하면서 본인의 출마 장사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18명, 20명 가까이 되는
그럼 그분들의 그 자세와 태도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많은 숫자의 분들이 아까 얘기하셨던 국민에 대한 사죄는 오간데도 없고 본인의 출마만을 가지고 재판만 계속 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의 극우의 괴멸들이 계속 날마다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일부 주자로 거론됐던 인사들은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원희룡, 김기현, 김태흠. 직함은 생략하겠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저런 발언과 입장을 냈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저는 그 경선 룰이 확정되면 어느 정도 좀 교통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선 룰이 과거처럼 8명, 4명으로 뽑는 선거였다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출마 선언을 현실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에 한꺼번에 4명으로 줄이게 됐단 말이에요. 1차 경선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명 안에 들어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분들은 애써 이번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뭐 정치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실제 출마가 거론됐던 몇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경선 룰이 확정된 다음에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예. 여하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시작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가장 당황스러운 분은 김문수 전 장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 받고 있던 지지가 대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제 피사돼서 피발광초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당황하는 모습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 명시적으로는 어떤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 후보에게 본인의 뜻이 전해지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은 다소 개입한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도움 될까요? 도움이 전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습이 누구 한 사람을 확실하게 뭐 지지한다라기보다는 여기저기 다 그냥 발을 걸쳐두고 마치 보험 드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니 파면돼서 그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그런 전 대통령이 무슨 낯으로 이렇게 지금 그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대선 경선에 개입을 하는 것인지 참 도저히 끝까지 이 상식적인 모습은 단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참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루바삐 파면에 이르게 됐던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참 다양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마 당내 경선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선 레이스에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될지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 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자, 국민의힘의 경선룰 그래픽을 한 번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광재 의원이 경선 룰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죠. 1차 경선은 지금 뭐 다 출마 선언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가운데 뭐 10명이라고 치면 그중에서 4명으로 확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2차 경선에서는 2명을 선출하고 3차 경선에서 마지막 최종 후보 1명을 선출하는 방식이고 물론 2차 경선에서 1명이 과반 득표를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그런데 뭐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각자의 판단이겠으나 그동안에 나올 것처럼 하다가 경선 룰이 발표되니까 왜 안 나온다고 했을까요? 저게 4명 선출하는 것에 뭔가 이제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 때문일까요? 김용남 의원님?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사람 중에 최종적으로 자기가 국민의힘 당 후보가 될 거라는 정말 믿음이나 기대를 갖고 출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으로 큰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본인의 인지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이른바 정치적 체급을 올릴 목적으로 출마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수밖에 없는데 1차 경선에서 4명으로 줄여지기로 결정되면서 사실은 1차 컷오프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어떤 토론회라든지 각종 그
경선 과정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기 마련이지 1차 컷오프 이전까지는 인지도가 크게 높아질 일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 4인 선출 1차 경선은 4월 며칠이죠? 지금 4월 22일에 4인이 선출되고요. 예.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9일에 2차 경선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일 날 2명의 후보로 좁혀지는데 이 양자 토론을 하고 1일과 2일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해서 5월 3일에 그 경선 최종 후보자를 발표한다고 하는 거니까 예. 이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나가서 인지도를 높이거나 꼭 당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는데 그 목적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아예 포기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고요. 그런데다가 예. 기탁금이 몇 천만 원은 될 텐데 아, 예.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 그걸 너무 가치 없이 그냥 돈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도 나오는 거라서 그건 돈을 내면 돌려받지 못하나요? 그렇습니다. 못 돌려봤죠. 예. 근데 몇 천만 원 수준이 아니고 대선 경선 후보면 그래도 한 당에서 1억 정도는 받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총 기탁금이 3억 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3억 억단입니다. 원이 넘지 않는 수준으로 수준. 아니 그거는 모든 후보들 총합이 3억을 넘지 않는다는 거라서 한 사람에 한 3,4천, 3천에서 5천 정도라고 그렇게 예. 뭐 그런 얼마 안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며칠이면 이게 지금 그러네요. 아, 출마를 안 해봐가지고. 잘 15룡, 모르겠는데. 뭐 14룡, 20룡 예.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해도 그랬었는데 우후죽순으로 그냥 막 이렇게 예. 너도나도 출마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냥 다들 또 접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이미 또 거론된 것만으로도 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저도 대선 출마는 안 해봐서 정확한 기탁금은 모르겠네요. 예. 자, 그런 가운데 대선 출마 여부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차출론, 죄송합니다. 추대론까지 일고 있는데 하필 국민의힘 경선룰이 발표된 날 그 오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던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를 물었고 한 대행이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주변에 입단속을 시켰는데 본심이 뭘까요? 보통 정치인들이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라고 답하면 그건 출마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 얘기가 어떻게 언론에서 기사로 다뤄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두 정상 간에 물론 한쪽은 정상적인 정상은 아닌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뭐 어쨌든 정상 자격으로 이루어진 통화 내용은 알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소수죠. 그리고 그 외부에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일부러 알려주기 전에는 기사로 나올 수 없는 내용인데 기사로 나왔단 말이죠. 저건 고의적으로 이제 이른바 흘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진짜로 출마할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어떠한 형태가 됐던 뭐 그렇게밖에 추측할 수 없죠. 예. 근데 나올 수 있나요? 지금 직무대행, 권한대행이고 경선이 막 시작이 되면 국민의힘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사퇴한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출마 명분을 만들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엊그저께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좀 유도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헌법재판관 지명이요? 예. 누가 봐도 문제의 소지가 많은 이한규 후보자를 지명했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으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좀 유도하면 탄핵 소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걸 구실로 삼아서 사퇴하고 출마 명분으로 삼을 수는 있겠죠. 예. 저는 뭐 개인적인 김영남 의원의 정치적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실제로는 공직자 사퇴 시한이 그 선거일로부터 30일 전이기 때문에
5월 3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월 3일까지만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어요? 사퇴를 하면 예. 출마를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 못 하잖아요.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려면 적어도 4월 22일 전에, 그러니까 4월 18일 전에는 사퇴를 해야 하는데 예. 저는 현실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무리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예. 정치권에서 나오는 다양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사퇴를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와 나중에 최종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전망들이 있는데 예. 혹시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 대선에 참여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정도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글쎄 기간이 너무 짧아서 예.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고 본인도 그런 의지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무소속 출마의 분석까지 나올 정도면 여의도 정가에서는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화 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다른 당에서 그럴 보기에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이번에 헌법재판관 2명 지명하는 걸 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뭔가의 사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사주를 받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출마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는 열어놓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의 출마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파면된 이후에 권한대행의 역할이 정상적인 대선의 진행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본인이 이제 심판이 아니고 직접적인 선수로 뛰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예.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밖으로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국정에 참여해봤던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명백한 국가 기밀의 누설입니다. 예. 국가 정상 간에 통하는 국가의 그 기밀로서 보안이 유지되고 거기서 관리되고 하는 것이 통례이고 그게 정상인데 정상 간에 나왔던 내용들을 언론에 툭 던졌다, 누군가가 흘렸다, 이건 국가 기밀의 누설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국가의 기본적인 기강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 기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얼마 만에 이루어지는 정상은 아니지만 정상급의 대화입니까? 그러면 그 대화의 내용이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얘기를 했고 정상 간에 어떤 대화 내용을 나눴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한덕수의 출마 여부만 국민들에게 관심을 이끌게 만드는 이것도 역시 저는 공직자로서는 범죄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아라. 굉장히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도 가능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꿈 깼으면 좋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그 대한민국의 국내 이 정치와 관련해 가지고 향후 대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큰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전 대표죠, 이제. 전 대표가 가장 유력한 주자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 지금 권한대행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했을까요? 저는 특별히 관심사항 없었는데 그냥 그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예. 그냥 그렇게 물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또 흘려서 이렇게 보도가 되게 하고 완전히 자가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김건희 상설특검 추천해야죠. 내란 상설특검 추천해야죠. 공수처 검사 7개월 전에 임명 제청됐는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해야 될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인데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위헌적인 월권 행위만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아라. 주변에 얘기할 게 아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이번 조기 대선을 잘 관리하고 물러나는 것이 저의 마지막 공직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겠죠. 예. 그런데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오동 공수처장 국회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덕수 대행도 이완규 법제처장도 전부 다
수사 대상이고 피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두 사람이 다 지금 위헌적인 일을 하고 있고 또 그게 맞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형국인데 무슨 대선입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10명 가까이 되는 후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국회에서 출마 선언했거든요. 개헌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탄핵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어제 당대표직을 사퇴했고 오늘 공식 출마를 선언했는데 약 10분 정도의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통해서 출마 선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예. 한 말씀씩 들어보죠. 김용남 의원님. 사실은 국민의힘이 의석순으로는 두 번째 큰 당이고 뭐 우리나라 정권을 여러 번 맡아봤던 주요 정당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12월 3일에 불법적인 계엄 이후에 보여준 모습 때문에 뭐 실망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 아닌가 싶어서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가 최종적인 후보가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선택이 이재명 후보이냐 아니냐 뭐 그것을 거의 가르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광재 위원님. 1987년 이후 38년 만에 이번 대선은 개헌과 호헌,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갈 것이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는 대통령 선거가 될 것으로 전 예상합니다. 오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정치권 전반에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소극적인 한 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죠. 지금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 이재명의 싸움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중심에는 저는 개헌과 관련한 논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헌이 아닌 호헌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의 정치 기득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호언을 주장한 건 아니고요.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반개헌론자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그거는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태흠 지사가 그 출마를 접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반 이재명 정서에 기대면은 그것에만 기대서는 대선 필패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한동훈 전 대표는 필패하게 생겼어요. 하는 얘기가 내용이 전부 다 지금 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반감의 표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후보가 되겠다는 것인지 적어도 대선 후보라면 본인이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11분간의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나를 훌륭한 도구로 써달라, 도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또 뻔한 뭐 출정식 이런 거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또 내일은 이제 향후 비전과 뭐 캠프도 소개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하게 될 텐데 준비된 후보라는 것 그리고 차별화된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안정감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의 두 모습의 상반된 모습에 준비된 대통령 후보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정치 초보의 출마 선언이 극명하게 대비됐다 생각합니다.
웹포스터부터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한동훈 전 대표. 오늘의 발언도 역시 앞서 얘기했듯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인 비전에 대한 얘기는 없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갈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아주 공허한 출마 선언이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와 그 출마 선언과 관련돼서는 2017년도에 문재인 당시 후보 역시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께 자세하게 설명하고 친근감 있게 국민께 다가가려고 하는 주권재민의 그 민주공화국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위한 모습이 보였다고 봐서 저도 오늘 호평하는 입장입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조국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대권 후보 단일화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게는 이렇게 호평하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혹평을 하는 걸 보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심판론만으로 이번 대선을 치르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 개헌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고 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 반이재명이라는 것은 세간의 정치적 평가고 본인의 정치적인 비전과 관련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예. 제가 독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짧게요. 예. 예.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는 자가 미래를 얘기하면 그건 공허한 그 공해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평가는 어떤 기준에서 하시는지 저는 뭐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겠는데요. 예. 지금 그게 국민들의 평가가 여론조사의 수치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이렇게 국가가 잘못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의 제일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한 기본적인 사죄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지금 미래를 얘기하는데 그런 미래가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대선 후보, 마땅한 대선 후보를 내지도 못하는 조국 혁신당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출마하는 게 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호 1번은 누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되나요? 국민의힘이 되나요? 원내 의석수로 하는 거죠. 아, 그럼요. 예. 의석수 많은 당이 기호 1번을 가져갑니다. 그럼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되면 기호 1번이 되고 국민의힘 후보가 기호 2번이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후보가 기호 3번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의석순으로 된다. 앞으로는 이 손동작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지만 자, 알겠습니다.